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내가 너 임신했을 땐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사했어. 제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제발. 애 낳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야. 나 술 좀 마시고 있다가 갈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연분만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미연이 죽는다고요. 더 이상 어머니 고집 때문에 미연이가 고통받는 거 못 보겠어요.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다시는 어머니 안 보고 살 거라고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1998년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미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황미자 씨 되십니까? 여기는 강남 경찰서입니다. 댁의 남편분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삼성병원 응급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미자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차가운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미연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이번 미연이 졸업식은 같이 갈 수 있겠다더니 이렇게 가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17살이 된 딸 미연이도 어머니의 팔을 꼭 붙잡은 채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아빠.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해서 꿈 꼭 이루자라고 하셨잖아요. 제발 일어나세요, 아빠. 적막한 영안실에는 모녀의 흐느낌과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빛났고 밖에서는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300만 원 남짓, 미연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황미자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매일 밤 끝없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어떻게든 할 테니 너는 공부에만 전념하렴. 아빠가 그렇게 바라시던 거였잖아. 우리 딸 꿈은 꼭 이루게 해줄게.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엄마가 할 수 있어. 내가 공부에만 전념하길 아빠도 바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만 생각해. 교차로 신문에서 본 파출부 구인 광고를 보고 시작한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와 보면 미연이는 이미 책상에서 잠들어 있었고 식탁에는 차가워진 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황미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연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딸의 뒷모습이 아버지와 똑같아 보여 황미자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엄마, 제가 공부하는 모습 보고 계시죠? 저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 끝내드릴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다 알아요. 이제는 제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날 담임 선생님은 서울의 명문대학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고개를 저으며 집 근처 대학의 전액 장학생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미연아, 네 성적이면 연세대도 갈 수 있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네, 엄마. 전 여기가 더 좋아요. 전액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엄마 곁에서 지낼 수 있잖아요. 엄마 혼자 일하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엄마 혼자 고생하시지 마세요. 대학 생활 동안 미연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황미자에게 예쁜 스카프를 사왔을 때 그녀는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엄마, 이거 거절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는 더 크고 좋은 선물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받아주세요. 졸업을 앞두고 미연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황미자는 딸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임용장을 받던 날 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황미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해냈어요. 아빠가 보고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엄마를 책임질 거예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그날 밤 황미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딸의 성공이 기뻤지만 이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딸 임용장 받는 거 보셨죠?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공무원이 됐어요.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우리 딸 예쁘게 자랐죠?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 황미자는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는 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미연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이름은 강민우고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민우 오빠 어머니가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를 하고 싶으시다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강남의 유명한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황미자는 자신의 소박한 정장 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차된 외제차들 사이로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호화로운 실내 장식과 조명이 눈부신 식당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은 박영자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진주 비녀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이는 모습에 황미자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우리 민우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연세대 수석 졸업에 미국 유학까지 마치고 왔답니다. 지금은 대기업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앞으로 전무, 부사장까지 보장된 자리라고 하더군요. 박영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말마다 재력과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미연이는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7급이라고 했나? 월급은 얼마나 되고? 요즘 공무원들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요. 그 말에 황미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애지중지 키운 똑똑한 딸이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식당이 작년에만 매출이 50억이 넘었어요. 이제 강남에 2호점도 낼 거고 결혼식은 호텔에서 시키려고요. 하객이 500명은 될 것 같아서요. 황미자는 밥을 거의 씹지도 못한 채 삼켰습니다. 10년 넘게 모은 돈이 이런 결혼식 준비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신혼집은 우리 건물 2층으로 들어오는 거 확실하지? 신혼집 따로 얻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위에서 늘 봐줘야 하니까. 박영자는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미연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돈도 모아야 하고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독립해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시댁 근처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인데. 우리 민우가 엄마랑 떨어져 살면 안 되지. 알겠니? 박영자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가득했습니다. 황미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황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딸의 결혼이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 될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결혼시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당신이 계셨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택시 뒷좌석에서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황미자는 딸의 결혼식을 잘 치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텔 결혼식장에 웅장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신랑 측 하객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신부 측 자리는 성한 가족도 없이 한산했습니다. 황미자는 그 차이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혼한 후에 매일 저녁이면 시어머니는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퇴근해서 지친 미연이가 저녁을 준비할 때면 끊임없이 간섭했습니다. 미연아, 민우는 소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왜 돼지고기를 하니? 밥도 질게 됐고. 내가 며칠 동안 가르쳐줬는데 하나도 못 배웠구나. 우리 민우가 이런 밥을 어떻게 먹니? 강민우는 그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대로도 충분해요.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그만 올라가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나는 너한테 이런 밥 먹인 적 한 번도 없다. 잠깐 위에 올라와서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3층으로 올라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연은 쓸쓸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황미자는 딸을 만났습니다. 미연의 얼굴은 결혼 전보다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시어머님이 아들 바보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해야죠, 뭐. 민우 오빠는 외아들이고, 제가 좀 더 잘하면 되죠. 말과 달리 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미연아,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서 쉬다가. 내 방은 그대로 있잖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황미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여보, 제가 딸아이를 잘못 시집 보낸 것 같아요. 당신이 계셨더라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네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겨울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고 황미자의 한숨 소리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 박영자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아기가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병원은 가봤어. 내가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가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 민우가 후손이 없으면 어떡하니?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당장 3층으로 올라오래요. 황미자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가 했다는 말들이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어야 할 텐데. 우리 민우를 쏙 빼닮은 손자면 얼마나 좋겠어. 미연이처럼 여리여리한 건 곤란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우람한 체격이었거든. 미연은 심한 입덧으로 고생했지만 박영자는 계속해서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나는 입덧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구나. 미연아, 임신했다고 너무 가만히만 있으면 안 돼. 주말에는 식당 일도 좀 도와주렴. 박영자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평일에도 야근이 많은 미연은 주말마다 큰 한정식집의 홀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어머니, 미연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식당 일은 무리예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지만 박영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내가 너 임신했을 땐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사했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식당 일을 돕는 미연은 입덧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손님들의 식기를 치웠습니다. 또 화장실에 가는 거야. 방금 전에도 갔잖아. 이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지. 내가 민우를 임신했을 때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사해도 끄떡없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빠졌어. 미연이 구토하고 돌아와 창백한 얼굴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민우는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미연은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을 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하열이 심합니다. 지금부터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이대로 가다간 유산될 수 있습니다. 딸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황미자는 누워있는 딸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정말 약해도 너무 약해. 내가 임신했을 때는 새벽 시장도 다니고 무거운 짐도 다 들었는데 그때 1년 내내 일 다 하고 낳는 날까지 저녁 장사 다 마무리하고 병원 갔어도 애만 잘 나왔는데. 사돈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미연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미자는 딸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미연이가 일도 하는데 주말에 식당 일까지 시키시는 건 좀 너무하십니다.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황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깊어가는 밤의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황미자는 병실에서 불안한 잠에 빠진 미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심장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계셨다면 우리 딸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퇴원 후에도 박영자는 며느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입덧도 가라앉고 좀 괜찮아지지 않았니?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야. 내가 민우 가질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 보고 손님 상도 다 차리고 했단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들 약한지 모르겠네. 내일은 좀 나와서 일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퇴원 후에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미연이 좀 쉬게 해주세요. 너는 왜 자꾸 네 마누라 편만 드는 거니? 내가 널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엄마 말이 그렇게 틀린 거야. 민우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책에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맞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임신했을 때 자꾸 움직여줘야. 나중에 애도 쉽게 나오는 거야. 며칠 뒤 황미자는 딸이 너무 걱정돼서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어른, 주말에 식당 일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사돈까지 나서실 거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좀 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가르는 가운데 황미자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어 딸을 이런 집에 시집 보낸 것이 이제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황미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좋은 데로 시집 보냈다고 좋아했던 제가 잘못했나 봐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딸을 저런 집에 보냈네요. 당신이 계셨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어떡하면 좋죠?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고 빈방에는 시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황미자의 눈물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한 미연이 현관문을 열려다 갑자기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입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민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황미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큰일 났어요. 미연이가 양수가 터졌어요. 네, 지금 구급차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예정일까지 2주나 남았는데 어떡하죠? 제가 병원 도착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황미자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게. 미연이 진정시키고 119 오면 바로 연락해줘. 알았지? 그리고 민우는 어머니 박영자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미연이가 양수가 터져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아이고, 뭐가 큰일이야. 나도 가게에서 일하다가 양수 터져서 혼자 병원 갔는데 지금 친구들이랑 모임 중이니까 나는 나중에 천천히 가면 되지 않겠니?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첫 아기인데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애 낳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야. 나 술 좀 마시고 있다가 갈게. 어차피 첫 애는 오래 걸린다니까. 병원에 도착한 황미자는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반면 화려한 외출복 차림의 박영자는 2시간이 지나서야 느긋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벌써 오셨네요. 사돈은 너무 걱정이 많으셔. 애 낳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 칠 일은 아닌데.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민우를 불렀습니다. 황미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창백한 표정의 민우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박영자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만실의 정막을 가르며 의사가 긴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고 목소리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현재 아기가 거꾸로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거꾸로 나오게 되면 출혈이 심해서 자연분만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영자가 손을 휘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연분만이었어요. 내가 민우 낳을 때는 이틀을 꼬박 진통했어요. 요즘 병원들은 왜 이렇게 수술부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분만실에서 미연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엄마, 황미자는 딸의 절규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시어머니를 향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미연이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제발 수술을 허락해 주세요. 저도 자연분만으로 나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돈도 왜 이러세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조금만 아파도 난리야. 내가 민우 낳을 때는 장사하다가 진통 와서도 다 참았다니까요. 게다가 제왕절개하면 애기 머리가 좋지 않대요. IQ도 떨어지고. 우리 손주는 절대 안 돼요. 민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미연이가 많이 아파하는 것 같은데. 너까지 이러기야? 난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다. 엄마 말을 어기려고? 분만실에서 갑자기 요란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들었고 의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산모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아 심박수도 불안정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황미자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제발, 제발. 하지만 박영자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차가운 형광등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괜히 호들갑 떨지 마세요. 애기 낳는 게 원래 다 이런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분만실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미연의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의료진들이 긴급히 움직이는 와중에도 박영자는 여전히 제왕절개를 거부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두 생명 모두 위험합니다. 의사의 절박한 외침이 울리는 순간 그동안 한 발 물러서 있던 민우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미연이 죽는다고요. 더 이상 어머니 고집 때문에 미연이가 고통받는 거 못 보겠어요. 복도에 울리는 민우의 목소리는 그동안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절규였습니다. 평생 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고 순종하기만 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대들고 있는 거니? 내가 감히 엄마한테. 박영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말이라면 절대 거역하지 않던 아들의 반항에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엄마 뜻대로만 살 수 없어요. 며느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자연분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민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떨리는 주먹에는 3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불효자식,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제왕절개로 태어난 애기들은. 이제 그만하세요. 더는 어머니 말씀 듣지 않을 거예요. 평생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잖아요. 학교도, 전공도, 직장도 전부 엄마 뜻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미연이와 아기는 제가 지킬 거예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리는 정막 속에서 민우의 마지막 선언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다시는 어머니 안 보고 살 거라고요.
박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화려한 옷차림이 무색하게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늘 당당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 동의서 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서명하겠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황미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진 시어머니였지만 결국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고 병실로 옮겨진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오빠랑 어머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더는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연아, 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건 내 선택이야. 평생 어머니 말씀만 듣고 살았던 내가 처음으로 한 진짜 내 선택이야.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 다시는 너 힘들게 하지 않을게. 엄마, 저희 이제 어떡하죠?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셋이 함께 살면 되지. 내가 퇴근하고 아기도 봐줄 수 있고 셋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황미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가슴 깊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라도 딸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미연이와 아기를 꼭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민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퇴원 후 세 사람은 황미자의 작은 아파트로 짐을 옮겼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기의 웃음소리로 집안은 매일이 축제 같았습니다. 황미자는 출근하는 딸을 대신해 손녀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졌고 저녁이면 세 사람이 둘러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요. 그 집에서는 매일이 전쟁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황미자는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드디어 행복해졌어요. 당신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제 제가 우리 딸과 손녀를 지키며 살게 됐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처럼 포근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손녀의 숨소리와 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남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넓은 한정식 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박영자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늦은 밤 화려한 한복을 벗어두고 홀로 집으로 돌아오면 적막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네가 이렇게까지 날 미워할 줄은 몰랐어. 떨리는 손으로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의 휴대폰은 항상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번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 제발 한 번만 엄마를 만나주면 안 될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민우의 회사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야,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없니?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는 너도 며느리도 다 이해할 수 있어. 제발. 하지만 민우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이제 남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발 저희 가족 곁에 오지 마세요. 민우야, 내가 너를 낳고 키운 엄마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 있니?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엄마였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연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존심만 내세우시던 분이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박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이 땅에 떨어졌지만 죽지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아들에 대한 집착이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 그동안 내 고집만 부리다가 애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이제는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삶이 이제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으로부터 손녀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박영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손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얼굴만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이른 봄날 아침, 박영자는 어린이집 근처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한복 대신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화려한 장신구도 모두 뺐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손녀에게 줄 선물을 담은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녀가 사돈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은아, 할머니랑 콩콩콩. 우리 하은이 오늘도 어린이집 가는 게 신나지? 할머니, 나 오늘도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거예요. 어제 배운 노래도 다 외웠어요. 하은이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박영자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하은이는 너무나도 예뻤고 그 모습은 어린 시절 민우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예쁜 우리 손녀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구나.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나오던 황미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 우리 하은이가 참 예쁘네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매일 이렇게 멀리서라도 볼 수 없을까요? 황미자는 사돈의 늙어버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의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손녀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마음만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하은이는 매일 아침 9시에 등원해요. 멀리서 보시되 절대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미연이와 민우가 알면 안 되니까요. 박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네요. 미연이를 닮아서 그런지 눈망울이 참 맑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두 사람은 어린이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벚꽃 잎을 날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연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제가 조금만 더 이해해줬더라면. 우리 민우가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았어요. 황미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미연이와 민우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특히 미연이는 임신 중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도 악몽을 꾼다고 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저 이렇게라도 하은이를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은이 생각하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제 욕심 때문에 손녀딸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황미자는 문득 자신도 한때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며느리였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돈어른, 하은이가 크면서 언젠가는 할머니의 존재를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미연이와 민우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질지 모르죠. 지금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영자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했던 그녀의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저 손녀가 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어린이집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후회로, 다른 한 사람은 연민으로 가슴이 저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집에 빠진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자기만을 내세우다 보면 주위에 남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박영자도 그러다가 결국 아들과 손녀까지 모두 잃고 말았죠. 하지만 잘못된 일들을 뉘우치고 달라지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도 열리는 날이 오겠죠.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마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어. 여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제 와서 자식 타령은 그만해라. 널 낳고 키운 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난 절대로 여기 있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 우리 이제 평생 안 볼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독하신 분이었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그동안 불효막심하게 굴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큰 수술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어느 날 아침, 순옥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며 그녀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5년. 공장의 파출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보낸 시간들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습니다. 오늘도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설거지 소리와 기름 튀기는 소리 속에서도 그녀의 귓가에는 늘 자식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일하는 게 좋단다. 일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니. 너희들 보는 재미로 살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어머니, 저희가 효도할게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우리 아들 착하기도 하지. 하지만 너희들 살림살이도 빠듯할 텐데 효도는 무슨. 그냥 너희들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밥솥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흩어지는 걸 보며 순옥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씩 전세 보증금을 도와준 것이 5년 전이었습니다. 노름만 하던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몸이 부셔져라 일해서 마련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매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앞으로 여행도 자주 모시고 다닐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점점 뜸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내서 꼭 찾아뵐게요. 엄마, 이번 연휴에는 애들 데리고 여행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다음엔 꼭 갈게요. 자꾸만 멀어지는 자식들의 모습에 순옥 씨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홀로 가게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멀어져가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그녀의 마음 한켠이 쓸쓸하게 저려왔습니다. 식당 계산대 서랍 안에는 자식들의 결혼식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볼 때면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식들의 행복한 모습이었지만 그 행복 속에 자신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어? 우리 언니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냐. 순옥 씨의 여동생 미옥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동생은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러 언니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순옥 씨보다 10살이나 어린 미옥 씨는 고생하는 언니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순옥 씨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생 공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미옥이 이 늦은 시간에 또 왔어? 너도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지. 매번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내가 언니 좋아하는 대추차도 끓여왔어. 오늘은 꼭 같이 마시고 가야겠다. 식당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자매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옥 씨는 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살면 어때? 주연이 방도 비어 있는데 혼자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도 이제 언니 좀 챙겨주고 싶어. 아이, 또 그 얘기야?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내 나이에 무슨 동생 집에 가서 살아? 넌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나는 이게 좋아. 언니도 참. 어릴 때부터 항상 나만 생각해주고 내 학비 대느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는 내가 언니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래. 너는 내 동생이잖아. 그게 다야. 너가 그냥 잘 살아주는 게 내 소원이야. 난 이렇게 장사하면서 손님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알았어. 언니 고집을 어떻게 이겨. 그래도 아프지만 말고 내가 자주 올 테니까 꼭 전화하고. 힘든 일 있음 나한테 얘기해줘. 알았지? 그래, 우리 착한 동생. 나는 이렇게 네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넌 그냥 잘 살아주기만 하면 돼. 식당을 나서는 미옥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옥 씨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지막 손님들이 가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버스도 끊겨 순옥 씨는 할 수 없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택시 뒷좌석에 앉자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하고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탓에 잠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 기사의 놀란 외침과 함께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순옥 씨의 몸이 앞으로 크게 쏠렸고 이어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찢어지는 듯한 철제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아이고! 충격의 순간 몸이 튕겨나가면서 좌석 손잡이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마음의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옥 씨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지만 그 순간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택시 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이가 달달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신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에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마저도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할머니, 정신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급대원이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지만 순옥 씨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구급차에 실리는 동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순옥 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는 통증 속에서도 병원에서 자식들에게 연락했다는 말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나서야 아들 민석과 딸 영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그러게 가게 문 좀 빨리 닫고 일찍 들어가시랬잖아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하품을 하며 병실 소파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들아, 택시를 탔는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 다른 차가 갑자기 들이받아서 내가 차 안에서 크게 다쳤나 봐. 엄마도 참. 이런 늦은 시간에 택시 탈 때는 기사님한테 조심히 운전하시라고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택시는 왜 그렇게 자주 타세요? 버스 타면 되잖아요. 그 말에 순옥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방금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셨는데 고관절 골절이 의심된다고 하셨어. 수술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던데. 에이, 별거 아닐 거예요. 조금만 다쳐도 대충 검사해보고는 꼭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겁주기 바쁘다니까요. 우리 회사 어떤 과장님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살짝 삐끗한 거였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석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기 어머니,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은 진통제 맞으셨고 주무실 거 아니에요? 엄마,
나도 애들 내일 학교 보내야 돼서 가봐야 될 것 같아. 영희도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옥 씨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반응이 온몸의 통증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서 가봐라.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할 거 아니니. 자식들이 떠난 후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은 순옥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는데 이렇게 아픈 순간에 따뜻한 위로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고생해서 번 돈으로 자식들의 전세금을 마련해 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냉담한 대우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병실의 정막 속에서 순옥 씨는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외로워졌는지 서글퍼졌습니다. 다음 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순옥 씨의 병실에서는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빠가 먼저 며칠만 병간호해. 이번 주 내내 야근이고 애들 학원 스케줄도 다 꼬여버렸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난감하네. 내가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야. 팀장님이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 네가 좀 조정해서 시간을 내봐. 너는 그래도 회사에서 좀 융통성이 있잖아. 남매는 서로 마주보지도 않은 채 마치 짐을 떠넘기기라도 하듯 간병을 미루기 바빴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직접 간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엄마, 전문 간병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석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 어차피 우리가 와봤자 제대로 된 간병을 못 해드릴 텐데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순옥 씨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들이 평생 효도하겠다던 약속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간병인 비용은 어떻게 할까? 한 달이면 꽤 많이 나올 텐데. 반반씩 하면 되지. 한 달에 얼마나 한다고. 어차피 우리가 직접 간병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야. 시간당 계산하면 우리가 회사 빠지는 것보다 나을걸? 돈 얘기만 나오면 깐깐하게 따지는 자식들의 모습에 순옥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자식들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병실에는 쓸쓸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 키웠나? 저렇게 매정한 자식으로 자랄 때까지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 탓인 걸까? 다른 집 애들도 이럴까? 한숨 섞인 중얼거림이 텅 빈 병실에 메아리쳤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아픈 지금 이렇게 홀로 남겨진 현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동생 미옥 씨가 들어섰고 순옥 씨는 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지만 순옥 씨의 병실에는 아직도 간병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간병인을 구하는 일조차 미루고 있었고 매일 밤 혼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환자분, 절대로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되세요. 아직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꼭 간호사를 불러주세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질 뻔한 순옥 씨를 간호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제가 귀찮게 해드려서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병실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옆 침대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보호자들의 정겨운 이야기 소리에 순옥 씨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엄마, 간병인 구하려고 알아봤는데요. 다들 야간 근무는 안 한다고 하네요. 주간만 되는데 어떡할까요? 저희가 야간에 번갈아가며 가기도 힘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영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 바쁜데 이런 걱정까지 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옆 침대의 환자가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던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고단했어도 적어도 자신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몸은 좀 어때? 내가 내일은 일찍 퇴근하고 갈게. 언니가 좋아하는 북엇국도 끓여가려고.
매일 저녁 걸려오는 동생의 전화가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동생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옥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호가, 난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너라도 이렇게 걱정해주고 전화해주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네.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순옥 씨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딱딱한 병원 침대에 누워 그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며오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 수술 후에 받은 검사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담당인은 굳어진 표정으로 순옥 씨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김순옥 환자분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는 안 됐어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끔 소화가 안 되긴 했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는데 위암이라니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혹시 자녀분들께 연락드려 볼까요?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분께서 직접 오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물음에 순옥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고관절 수술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준 상황에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알리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습니다. 딸에게도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1시간 동안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자식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생 미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호가, 나 큰일 났어. 언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려? 내가 글쎄 위암이래.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데 애들한테 연락도 안 되고. 뭐라고?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애들은 왜 전화도 안 받아? 우리 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서웠을까?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순옥 씨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착한 우리 언니가 이게 무슨 일이야?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무관심이 병마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외롭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암 진단 소식을 전해 들은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위암이라니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간병인 비용은 계속 낼 테니까 그것만큼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아요. 민석의 말에는 병원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순옥 씨는 한숨을 삼키며 조심스레 꺼내보았습니다. 민서가, 수술비하고 항암 치료비가 좀 많이 나온다는구나. 엄마가 미안하지만 너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지금은 통화하기가 좀 그렇네요. 항암 치료비가 꽤 많이 들 텐데 엄마가 어떻게 좀 마련하면 안 돼요? 우리도 대출 갚아야 하고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그 후로 자식들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매일 오는 간병인의 얼굴만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언니, 병원비 얘기는 어떻게 됐어? 애들이 뭐라고 해? 미옥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순옥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하다고 하더라. 영희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네. 내가 참 못난 엄마였나 보다. 언니, 그렇게 자책하지 마. 내가 있잖아. 언니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야. 돈 걱정은 하지 마.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한 심정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환자분, 수술 동의서만 받으면 다음 주에 바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비용 문제는 해결되신 건가요? 네, 수술비는 마련했습니다. 동생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자식들이 아닌 동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매일 밤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들의 전화기는 항상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달려와 병원비 일부를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을 때 순옥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동생 부부가 치료비를 빌려주기로 했고
의료진에게 수술 동의서도 대신 사인하겠노라 했습니다. 미호가 이렇게 내 신세를 지는 게 미안하구나. 언니, 그런 소리 마. 내가 언니한테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수술하고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야. 돈 걱정은 하지 마. 동생이 다정히 위로했지만 순옥 씨는 끝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고 가슴 한가득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만 계속 나왔습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흐려져만 갔고 순옥 씨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바쳤던 시간들이 이제는 한낱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빗물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한 달째 집에서 요양하던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민석과 영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들어서는 자식들의 모습에 순옥 씨는 반가움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엄마, 저희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제 항암 치료 계속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 근처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는 아침마다 병원 셔틀버스도 다니니까 병원 다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영희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뜸했던 자식들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니 순옥 씨의 마음이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여기서는 매일 병원 오가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찾아둔 곳이 있거든요. 어머니 걷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휠체어도 준비해 왔어요. 민석이 현관 밖에 있던 휠체어를 들여왔습니다. 아니, 그냥 택시 타면 되는데 이런 걸 준비했어. 오늘 바로 보러 간다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잠깐 하고 올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천천히 결정하시면 되죠. 영희야, 어머니 짐은? 순옥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딸이 자신의 옷장을 뒤적이며 짐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캐리어에는 이미 속옷과 겨울옷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희야, 그건 왜 챙기는 거니? 잠깐 보러 가는데 짐은 필요 없잖아. 아, 이거요? 집 보신 다음에 저희 집에 가셔서 며칠 지내시라고요. 아들, 딸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애들도 사는 게 바빠서 그랬을 텐데 그동안 서운하게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모한테는 얘기했니? 미호기도 같이 가서 보면 좋을 텐데. 아, 이모한테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죠. 이모는 바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 이제 가볼까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자식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병원이랑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에 혼자서 챙겨 먹는 것도 어려웠는데 딸네 집에 가서 며칠이라도 보살핌을 받을 생각하니 그동안에 서운했던 마음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서 오랜만에 아들 차를 타니 정말 좋았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집을 보러 가는 줄 알았는데 차는 도심을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순옥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갔습니다. 민석아, 여기가 어디로 가는 길이니? 집 보러 간다며? 왜 이런 산길로 들어서는 거야? 뒷좌석에서 순옥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앞에 앉은 자식들은 대답 대신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이 스쳐 지나갔고 햇살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산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말 좋은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를 위해서 저희가 엄청 알아보고 선택한 곳이에요. 영희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쩐지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짐이 가득 담긴 캐리어를 힐끗 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어. 여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항암 치료 받으시려면 좋은 곳에 계셔야죠. 저희가 다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순옥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말투에서 냉정함이 느껴졌고 그들이 서로 교환하는 눈빛에서 뭔가 계획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가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올라갈수록 순옥 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한참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평안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긴 요양병원이잖아. 너희들 나를 속인 거구나. 나를 버리려고 이런 곳까지 데려온 거지? 순옥 씨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식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해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대요. 저희가 얼마나 알아보고 선택한 곳인데요. 맞아요, 어머니. 보세요. 어르신들도 많아서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식들은 마치 미리 외운 것처럼 이곳의 장점을 늘어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순옥 씨의 귓가에서 소란스럽게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난 절대로 여기 있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니?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순옥 씨의 짐을 요양병원 안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온 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 미소마저도 순옥 씨에게는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요양병원은 가족처럼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안 돼요.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제발 집에 가고 싶어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자식들은 이미 입소수속을 마친 뒤였습니다. 요양병원 내부의 차가운 공기가 순옥 씨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고 형광등 불빛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적응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요. 민석의 말에는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들리는 다른 노인들의 한숨 소리가 순옥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올게요. 자식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순옥 씨는 쓰린 눈물을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난 후 차가운 병실 공간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려질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양사 선생님이 어르신을 위해 부드러운 음식으로 준비해 두셨어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 식단으로 제공해 드리거든요. 간호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옥 씨의 귓가에는 그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발걸음 소리와 한숨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어르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일주일만 계시다가 맘에 안 들면 나가시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여기가 편하다고 하세요. 요양병원 직원의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올 리 없다는 것을 순옥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근데 어르신, 자제분들께서 옷가지랑 필요하신 물품들을 잘 챙겨오셨더라고요. 정말 효자시네요. 효자라고요? 그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갔는데 무슨 효자예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내가 평생 그 아이들한테 바친 시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식당에서 땀 흘려 일하던 날들, 자식들 전세금을 마련해 주던 순간, 수술비를 빌려준 동생의 얼굴까지. 미옥이한테라도 전화 한 통 해봐야 할 텐데. 하지만 휴대폰은 자식들이 가져간 짐 속에 있었고 요양병원의 공중전화는 이미 사용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옥 씨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낯선 곳의 밤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고 형광등 불빛은 더욱 을씨년스럽게 비쳤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순옥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이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순옥 씨는 마지막 희망처럼 공중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생 미옥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웬일로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어? 미호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동생은 직감한 듯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지금? 설마 병원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미호가, 애들이 나를 요양병원에 버리고 갔어. 영인의 집으로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두고 가버렸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곳에 날 버리고 간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자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 애들이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금방 출발할게. 언니, 기다리고 있어. 내가 꼭 데리러 갈게. 반나절 후 미옥 씨가 도착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곧바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동생과 제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슬펐습니다. 언니를 속이고 이렇게 버려두고 가는 게 말이 돼? 정말 나쁜 것들 아니야? 동생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순옥 씨를 바라보며 요양병원 직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자신이 돌봐주었던 동생의 손길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랑이 동생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미호가,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언니, 이제부터는 내가 언니 곁에 있을게. 항암 치료도 함께 다니고 언니 힘들 때마다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우리 집으로 가요. 비 내리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창에 비치는 동안 순옥 씨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옥 씨의 집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취한 후 순옥 씨는 마음을 다잡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자식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가, 너 옛날에 집 구한다고 빌려간 돈 돌려주지 않겠니? 그때 엄마가 준 돈이 1억이었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요양병원도 못 있겠다고 나오시더니 이제는 돈 타령이나 하시고. 지금은 그 돈이 필요하구나.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앞으로의 생활도 걱정되고 너희가 나를 속여서 버리고 가던 날 난 이미 각오했단다. 엄마, 저희가 지금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쪼들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제 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도 생활이 있고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요양병원은 엄마를 위해서 모시려고 한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하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 돈 때문에 친자식과 연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도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이제야 너희 진심을 알겠다. 이제는 너희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 돈 법적으로라도 받아낼 거야. 전화가 끊긴 후 순옥 씨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미옥 씨가 차를 마시며 걱정스레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속상하지도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평생 마음을 준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각오했어.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정도 다 버렸으니 이제는 법대로 해야겠어. 순옥 씨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단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을 찢어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복수이자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동안 너희들에게 당한 모든 것들 반드시 갚아주마. 방 안에 흐르는 시계 소리가 마치 그녀의 결심을 재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제부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순옥 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세무사인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저영, 혹시 그때 돈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 자세히 기억나세요? 현금으로 주셨나요? 아니면 이체를 하셨나요? 메모는 어떻게 남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는 내 통장에서 아이들 통장으로 직접 보냈어요. 전세자금 대여라고 메모도 남겼던 것 같은데. 제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저영 혹시 그때 통장이랑 아이들과 주고받은 문자 기록도 남아 있을까요? 이런 증거들이 법적으로 아주 중요하거든요. 순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서랍에 옛날 통장이랑 핸드폰도 고스란히 모아둔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까봐 이것저것 다 모아뒀거든요. 오래된 통장을 꺼내 확인해 보니 10년 전 아이들에게 보낸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옛날 핸드폰에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전세자금 1억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증거네요. 계좌이체 기록에 전세자금 대여라는 메모가 있고 갚겠다는 약속까지 문자로 남아 있으니 이건 명백한 대여 관계입니다. 법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내일 바로 법무사와 상담해보고 소송 절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옥 씨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희망의 실마리를 제부가 찾아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제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제가 정말 복이 많은가 봅니다. 미옥이는 이런 좋은 남편을 만났고 저는 이렇게 든든한 제부를 얻었네요. 저영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녀석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순옥 씨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단단해졌고 앞으로의 싸움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사그라들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한창이던 어느 날 순옥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미옥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매번 휴가를 내어 언니의 치료에 동행했습니다. 언니, 이제 치료도 다 끝나가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순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솔직히 요양원도 알아봤어. 너희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언니,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아. 나도 언니랑 같이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아. 그래도 미호가, 네가 벌써 반년째 나 때문에 휴가를 쓰고 있는데. 뭐가 언니 때문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릴 때 언니가 나 학교 보내려고 새벽부터 일하던 거 잊지 않았어. 언니는 나한테는 엄마야. 이제는 내가 언니한테 보답할 차례라고. 동생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순옥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이 동생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미호가 너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진정한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구나. 너랑 제부 그리고 주연이. 너희가 진짜 내 가족이야. 그럼 언니,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살자. 아침마다 같이 산책도 하고 저녁엔 내가 언니 좋아하는 반찬도 해줄게. 그이도 좋아할 거야. 대기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가 부르기 전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에는 내가 떡볶이 해줄까? 옛날에 언니가 만들어주던 것처럼 매콤달콤하게. 기억나? 내가 학교 끝나고 배고프다고 하면 언니가 늘 해주던 거. 그래, 근데 오늘은 내가 해줄래. 그때보다 더 맛있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데 나도 뭔가 해주고 싶어.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순옥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아직 아프지만 이제 그녀에겐 더 소중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그저 피부치가 아닌 힘들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제부의 도움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 지 6개월 만에 자녀들과의 다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체 기록과 정황상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했고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돈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엄마 자식이 맞나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석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자식 타령은 그만해라. 널 낳고 키운 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아라. 엄마, 우리 이제 평생 안 볼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독하신 분이었어요? 독한 게 아니다. 나도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이 뭔지를.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자 제부가 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형,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도 팔고 돌려받을 돈도 모두 정리하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네요. 순옥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과 제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 판 돈 반은 나중에 주연이에게 주려고 해요. 미호가 넌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줬어. 그런 네 딸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 말을 들은 미옥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받아? 그냥 언니랑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난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나를 버린 자식들보다 항상 내 곁을 지켜준 내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제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집이 매매되고 자녀들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면서 순옥 씨의 재산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위해 아껴뒀던 재산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에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에 무게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 전세 계약이 끝나 거리로 나앉게 된 자녀들이 결국 순옥 씨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사이 얼굴이 헬쑥하게 야위고 옷차림도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그동안 불효막심하게 굴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가 주셨던 돈이 없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셔서 버신 돈이었는지. 현관 앞에 무릎을 꿇은 자녀들의 모습에 순옥 씨의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특히 딸 영희는 살이 많이 빠져 전과 달리 볼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큰 수술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엄마를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에 순옥 씨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미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렴.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 마련해 둔 게 있단다. 이리 와서 앉아보렴. 순옥 씨는 자녀들이 살 수 있게 마련한 작은 빌라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계약을 연장해 줄 생각이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걸로 너희의 진심을 증명해 보여다오. 아이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옥 씨가 준비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자녀들은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순옥 씨의 항암 치료가 끝났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치료 잘 끝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맙구나. 엄마도 이제 마음을 열어볼게. 봄이 오고 마당에 피어난 개나리를 바라보며 순옥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듯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란다. 너희가 그걸 보여줬으니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할 때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또 다른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봄날 마당에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